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조세를 부과할 때요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 부담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세를 부과할 때요 바람직한 조세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바람직한 조세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해설에도 넣어놨는데요. 뭐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경제성 등등등이 있어요. 그러한 기준 중에서 뭐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수식어가 뭐야? 공평한 조세 부담의 평가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공평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요, 편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편익의 원칙이라는 것은 편익, 혜택을 많이 누려 뭐에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편익을 많이 누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낸다. 그게 편익의 원칙이고요. 능력의 원칙, 응익주의, 응능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능력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하면요. 능력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공평한 조세 부담의 기준은 뭐가 있냐? 하나는 능력의 원칙, 다른 하나는 편익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통합한다는 건요. 법인세를 아예 없애고 그냥 소득세, 어차피 세금은 다 개인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 소득세를 없애고 개인 소득세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합 방식만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가는요 법인세 시간에 보시고요. 와, 이거 뭐 자본이득 방식부터 배당세액 방식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방법 알아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경제학 출제 교수님들은 거기엔 초점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통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완전 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인세를 완전히 다 없애자라는 게 완전 통합 방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요거요. 조합 방식이라는 파트너십 하고요.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 요 방법이 완전 통합 방식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 통합하면 좀 너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 법인세가 있어가지고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한번 내고 다시 배당받을 때 세금 또 내면 두 번 내는 거 아니냐.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그 이중과세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라는 게 부분 통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완전 통합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주주 관련된 파트너십과 자본이득 방식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기타는 부분 통합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는 그 방법까지 알고 싶은데 그럼 법인세에서 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예, 풀 수 있어요. 자, 자본이득 방식은 부분 통합 방식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에는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물론 더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이 세무사 시험에서 1차 재정학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의 한계 원리에 따를 때는 별로 한계 편익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조합 방식은 완전 통합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다 부분 통합 방식이라니까 배당세 공제 방식 불러불러 하는데 완전 통합 아니라니까요. 뭐 차등세율 구정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완전 통합 방식이 아니니까 부분 통합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요. 완전 통합 방식에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세요. 더 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8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소비가 정상제인 경우 이자 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 효과는 여러분 이게 이자 소득세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관심 대상인 거예요. 여기다 살짝 그림만 하나 그려볼게요. 요거는 하셔야죠. 자, 현재 소비가 C0라 그러고 미래 소비는 C1 이렇게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X랑 Y제,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여가와 소비, 소득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예산선 기울기 암기하세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1 플러스 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메가라고 해서 초기 부존점이 있는 거죠. 내가 현재 소득을 얼마 벌었습니까? 100만 원 벌었다고 할게요. 여기는 미래 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산선 한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심 대상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고 내가 버는 전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지금 내가 버는 소득, 미래 내가 버는 소득, 지금 내가 쓰는 소비, 미래 내가 쓰는 소비. 근데 이거는 1년 후에 미래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과 미래에 발생하는 소비는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현재 가치 요건 많이 아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인합니까?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Y1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요. C1도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요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소득을 보면 Y0 플러스 여기 사용 가능한 생애 전체 소득은 미래 소득은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주고요.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는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주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수직축에 C1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거 C1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축이 C1이니까 C1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물론 요거 소득 나와 있고 PX 곱하기 X, PY 곱하기 Y 기본적인 예산선 아시죠? PX가 뭐야? 1 그리고 X는 C0 이렇게 돼서 나타내요. 자, 이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C1은 예산선 이렇게 쓸 수 있죠? 1 플러스 R 1, 2 넘어갑니다. 요거 C0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붙어 넘어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C0 더하기 잔챙인데 여기 잔챙이 수직축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C0가 제로가 되는 거야. C0가 제로면 C1은 맥스로 하면 내가 버는 소득에다가 이만큼이 뭐예요? 자, 우리 조금만 볼게요. 요거 얘가 내가 현재 버는 소득만큼은 요게 미래 버는 소득이고 현재 소득 버는 만큼이 여기 100만 원 있는데 Y0가 있는데 그거를요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이만큼의 이자 소득을 얻게 됩니다. 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 크기가 그렇지 1 플러스 R 내가 번 소득 현재 소득을 은행에 넣으면 이만큼 이자 수익을 얻게 되고요. 여기 노랑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Y1 이거 두 개 더하게 된 거니까 자 여기다 할게요. 더하기 요거 나타내는 거 아니면 여기 다시 C0가 제로 되니까 1 플러스 R을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R에 Y0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 얘가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축자인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차입자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원래 그 지금 뭐 빠르게 설명드리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무차별 곡선 저축자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왜요? 아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소비를 요만큼 했어. 저라고 쓸게요. 80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현재 소득을 100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80만 원만 소비를 하고 20만 원은 소비 안 했어. 그게 저축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요? 아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그려서 그렇긴 한데
100만 원 벌었는데요. 현재 소비를 120만 원을 했어. 돈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20만 원만큼 차입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정부가 이자에 세금을 때렸어.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자 소득세 얼마 버는 거를요. 요거를 R에다가 세율만큼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써봐요. R을 빼면 1-T의 R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예산성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예산성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었잖아. 자,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제가 뭐 일일이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플러스 R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해? R 대신에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R 대신에 요걸 써주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갑니까? 1 플러스 이걸 들어가는 거야. 1-T의 R. 그러니까 가로가 여러 개 필요해서 마이너스도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가 뭐 세금을 때리던 말던 나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 차입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해.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기울기 자체는 완만해집니다. 근데 완만해질 때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초기 부존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저축자에 있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색깔로 보이십니까? 이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차입자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여기다 할게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대체 효과는 자, 예산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완만해졌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 겁니다. 현재 소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효과는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니까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게 저축은 현재 소비의 반대로 보세요. 미래 소비는 감소합니다. 요게 대체 효과는 언제나 상식이에요. 자, 근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둘로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되냐면 저축자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선 영역이 줄어들었는데 차입자는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소비하려고 그러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좀 부담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축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데 차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는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정상제로 하세요. 문제에서 제시됐지만 그때 저축자는요. 현재 소비가 감소하고요. 물론 미래 소비도 감소합니다. 저축이라 하면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차입자는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 뭐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현재 소비가 정상제인데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소득 효과는 저축 의욕을 줄이게 된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저축자인 경우는 저축 의욕을 증가시키고요. 차입자인 경우는 저축 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좀 치사하긴 하지. 그래서 그냥 줄어든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비례소득세는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아니 비례소비세는요. 내가 소득에 비례해서 10% 낸다 그러면 100만 원인 사람은 10만 원, 10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수직적 공평성은 유지하긴 하겠지만 향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거는 누진 소득세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3번 볼게요. 선형 누진세는 여러분 이건 우리 자주 출제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누진세다라고 하면 이 누진세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래요. 이거는 평균 세율이 증가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 세율이 증가. 오케이. 여러분, 선형이다 라고 하면 직선이란 뜻입니다. 리니어, 라인이죠. 라인. 자, 선형이다 라고 하면 직선인데 요거는 한계세율이 선형이냐 한계세율이 변하면 그걸 비선형이라고 하는데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누진적이고요.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그걸 변하지 않는다. 얘기해서 그대로 그냥 바로 이게 선형 누진세를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볼게요. 자, 소득공제는 조세부담이 있어서 여러분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중에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얼마 빼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높아서 세율이 높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고소득자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그냥 금액 자체를 100만 원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반대가 돼 있고요. 다음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되면 한계세율 증가 세액공제 자체는요, 오히려 한계세율의 영향을 증가 자체는 아니지. 공제니까 오히려 낮아지게 되니까 낮아지거나 일정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 한계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득공제하면 내가 세액공제하게 되면 내가 소득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일정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는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 아니고 역진적이라고 해야죠. 역진적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10%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 물건을 샀을 때 10% 세금 낸다? 역진적이라 볼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수출품의 부담은 여러분 수출품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 소비하는 거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국내 판매용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이 소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때릴 때 목적지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사람 소비하는 거 거기에 세금 때리면 좀 약간 그렇잖아. 미국 애들이 야 왜 니네 내정 간섭해?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을 안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면세되는 것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게 취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기업의 부채 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여러분 법인세라는 게 봤을 때 우리 MM 정리 기억나십니까?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 자, 이거는요 뭐 제1정리, 제2정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거랑 타인 자본 운영하는 거랑 경작 입장에서는 그게 똑같습니다. 그렇잖아. 왜요?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건물이 내 거야. 근데 만약에 야 너는 네 건물이니까 돈 안 나가겠다. 임대료 안 나가서 좋겠다. 그게 아니죠. 내가 이거를 만약에 학원 사업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잖아. 내가 나한테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MM정리에서는 이게 이론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론상.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기 자본과 다른 사람의 돈, 타인 자본,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인 자본을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법인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현실에서의 법인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부채죠. 우대해 줍니다. 타인 자본을 우대해 줘요. 아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부채로 돈을 빌려서 학원을 사업으로 운영하니까 아이고 임대료도 많이 나가겠고 안쓰럽네요. 좀 좋은 일을 하니까 혜택을 줄게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 내가 자기 자본으로 하나 타인 자본으로 하나 사실 경제학적은 똑같은데 타인 자본을 우대하는 거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가능한 한 불쌍한 척하면서 부채 비중을 높이는 타인 자본의 비중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법인세 부담의 절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볼게요. 기업이 자본재 구입을 할 때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자본재 구입할 때 이거 투자잖아. 세금을 깎아준대요. 그럼 법인세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는 거지. 오케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감소한다. 그만큼 투자를 하셨습니까? 예, 세금 깎아줄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5번 볼게요. 법인세는요, 법인의 자산에 세금 때리는 게 아니라 법인 부분에 이윤에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법인세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이론상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 부분에 자본에 투하된 거기에 세금을 때린다. 이런 특성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법인의 이윤에 과세를 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 10번에 보시면은요, 알링햄 샌드모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존의 모형 전통적 모형이라 그랬고 알링햄 샌드모의 최근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요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맥스 기대소득.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이 알링햄 샌드모 모형이나 탈세 관련해서도요. 아니 내가 탈세를 했다 걸리면 어떻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기대 확률을 고려하는 게 바로 기대예요. expectation이라는 게. 그래서 기대 소득을 극대화하는 모형이 아니라 불확실성 하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조금 더 진일보된 것이죠. 그래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소득 극대화가 아니라 기대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납세자는요. 위험에 대해서 뭐 이게 절대 위험 기피도 상대 위험 기피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암기하시거나 빼세요. 옛날에 교수님 책에 있다가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니 절대적으로 위험을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위험 기피도의 태도를 보인다.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런 특성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세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세율 상승이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탈루 소득을 더 크게 여러분 아니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에서도요. 이 세율이라는 게 바로 한계 편익 아니겠습니까? 한계 편익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거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서 이게 탈루 소득이라 하면 세율 이게 바로 한계 편익이고 걸렸을 때 나타나는 한계 비용이 걸렸을 때 벌금률에다가 걸렸을 때 걸릴 확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탈루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탈세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게 탈루 소득을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만큼 탈세 혜택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야? 기대소득 극대화의 전통적인 모형이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긴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효과는 대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율 상승은 이렇게 대체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탈루 소득을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전통적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대체 효과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링햄 샌드모 모형에서는 이렇게 소득 효과까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대체 효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효과고요. 그걸 암기하시고 소득 효과가 이게 삐딱선이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는 반대로 작동한다 보시면 돼요. 이런 가정하에서. 그래서 대체 효과는 탈루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 효과는 탈루 소득을 감소시켜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중에서 어느 효과가 큰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달라진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걸 틀리게 하니까 그냥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이게 틀렸고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여러분 알링햄 샌드먼 모형에서는 아니 세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세율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요. 여기 MC에 해당하는 감사 확률이나 벌금률의 조정, 이게 MC를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MC를 조정을 해가지고, 왜냐면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또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게 세율이 한계 편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또 많이 걸리지 않도록 조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되면 아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저 정답에 좀 거리가 멀다는 것도 다시 보세요. 바람직하다, 더 낫다 이런 거요. 다음 5번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게 더욱더 바람직한 탈세 수단이다.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감사의 확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시하는 거잖아. 감시의 확률. 감시의 확률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면 아니 감사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감사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도 추가적인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 비용이 발생해.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걸렸다? 엄청나게 3배, 5배, 10배 이걸 올리는 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돼서 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무난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세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게 바로 경제적인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거보다 모형을 얘기했고 틀리게 해도 이쪽을 틀리게 많이 한다라는 거에 먼저 꽂히셔가지고 보시고 이게 맞게 되면 뭐 다른 데까지 더 가긴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가정을 틀리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을 틀리게 하는 것은 뭐 TV 모형이라든가 TV 모형, 지방행정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거에서는 가정을 틀리게 많이 하는데 여기선 그렇게까지 그걸 틀리게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그 정답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